빈 몸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봄에 꽃이 필 때부터 여름에 잎이 무성해진 상태에서 열매들을 키워나가고 그 열매들이 폭우와 천둥과 폭염을 우리가 견디는 것과 똑같이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튼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는 모습을 보고 꽃과 열매와 잎들을 다 내려놓고 빈 가지, 빈 몸으로 냉혹한 계절을 견디는 모습까지를 지켜봐요. 그런 사과나무, 그런 배나무, 그런 복숭아나무, 그런 자두나무 이런 것들을 지켜봐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이런 과일들을 어떤 사물들을 볼 때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는 게 대개 어떤 시각입니까? 교환가치적 시각. 저게 얼마짜리인가? 그 다음에 저게 얼마나 나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또 아니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요. 대개 과일을 앞에 놓고는 이걸 먹을까 말까? 한 개 먹을까? 두 개 먹을까? 쌀까? 비쌀까? 이런 관점으로 과일을 봐요. 근데 그 과일이 꽃에서 열매로 자라는 기간까지 쭉 오랫동안 지켜보면 얼마짜리일까의 관점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저게 봄에 어떤 꽃을 피웠는가를 생각해요. 잘 익은 튼실한 과일을 보다가 저게 봄에 어떤 꽃을 피웠더라 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과는 어떤 꽃을 피웁니까? 무슨 색깔의 꽃을 피워요? 하얀색. 네, 아시네요. 사과는 많이 봤어도 사과가 무슨 꽃을 피웠는지 사과가 꽃을 피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과는 참 희고 아름다운 작은 그런 꽃을 피워요. 복숭아 나무도 꽃을 피우죠? 복숭아 나무는 어떤 꽃을 피웁니까? 분홍색의 꽃을 피워요. 제가 볼 때 참 촌피나는 그런 분홍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작고 소박하고 겸허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들이요. 때가 되면 가장 튼실한 열매를 얻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봄에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겉만 번드르한 그런 꽃을 피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작고 겸손한 그런 소박한 꽃을 피우고 나서도 이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한 개의 과일을 바라봐요. 과일 나무를 봐요. 그러면서 허영을 부리지 않는 나무, 크고 화려한 걸 쫓아가지 않는 나무들이 때가 되면 가장 꽉 찬 열매들을 얻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 한 편을 나무를 보고 써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영을 부리지 않는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지나치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 나무에 실한 열매가 달린다. 허약한 가지를 오직 하늘 쪽으로 세워 올리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낮은 곳에 있더라도 굵게 자라는 법을 일러주는 나무. 가지 하나하나 튼튼하게 키우는 나무들이 때가 되면 알 굵은 과일을 낳는다. 흙냄새 몸에 잔잔한 향기로 배일 만한 높이에 반짝이는 열매를 내어 거는 복숭아 나무 같은 이런 시를 만나는 거예요. 잘 쓴 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숭아 나무 하나를 보다가 저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그냥 단순하게 먹을 거로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사물들이 단순하게 그냥 먹을 것만은 아니에요. 자연을 좋아한다고 해서 자연에 가면서 온갖 그 채소나 또는 약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거는 당뇨에 좋다더라, 요건 혈압에 좋다더라, 요건 심장에 좋다더라, 요거는 부쳐 먹어야지, 요건 데쳐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혜택도 우리한테 주는 게 자연이죠. 새들이 이렇게 꿩이 새끼들을 데리고 길을 쪼르르 건너가는 걸 볼 때 옛날 같으면 저도 샤브샤브 이렇게 봐요. 이제. 저거 맛있는 거 이렇게 봐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게 저것들도 비가 오면 어디서 비를 피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서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겨울이 오면 저 새끼들을 어디서 돌보면서 지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사는 게 다 참 만만한 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것들도 다 먹고 살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는데 그 사는 일이 참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돼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동안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삶의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부터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것들을 이리 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물 속에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려운 한자어가 되겠는데요. 직역하면은 이치로서 사물을 바라보라 하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자연 만물 속에는 삶의 이치가 들어있으니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시인들만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걸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그걸 볼 수 있으면 참 좋다. 보려고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또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일본의 사상가 마에다 슈이치도 자연의 이치는 삶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노자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하늘은 진리에서 배우고 진리는 다시 자연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며 도법자연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법이라는 한자는 뭐 형법, 민법, 사법할 때 법 그런 의미의 법이 아니라 배운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배운다. 인법지. 사람은 땅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땅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땅은 정직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배운다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은 모든 만물들을 거기와 살게 해요. 나무든 풀이든 짐승들이든 모든 만물들이 거기 와서 깃들어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살게 해요. 살게 하면서 동시에 이거 내 거다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이거 다 내 거야. 거기서 다 살게 하면서 이거는 너는 내 거다라고 붙잡고 집착하고 이러지 않아요. 거기 살게 할 뿐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그 자체로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꽃, 해마다 새로운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이것을 노자에서는 생이불유라고 해요. 살게 하되 불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돼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예요. 흘러온 만큼 흘려보낸다는 거죠. 물이 늘 맑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흘러온 만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고 딱 막아두고 가둬두고 그리고